1989년 세상과 동떨어진 경북 봉화의 깊은 절, 목탁 소리와 향 냄새만이 감돌던 그 고요한 절에서 28 젊은 비구니 해안 스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비를 설하던 주지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수행을 위해 스스로 산문을 나섰을 뿐입니다. 경찰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고 28 여자의 실종은 그렇게 산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흐른 2002년 봄, 허물어진 폐병원 털을 파헤치던 굴착기가 진흙 속에서 녹슨 철제 캐비닛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안에서 우수수 쏟아진 낡은 환자 기록 봉투 수십 장. 그 서류에 적힌 이름, 13년 전 절에서 사라진 비구니였습니다. 봉투 안에 든 엑스레이 필름 한 장을 본 법의학자의 손이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어서는 안 될 작은 뼈 하나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수사 파일의 담당 형사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뇌졸중으로 말을 잃은 채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계율을 지켜야 할 여승의 몸속에 있던 생명은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자비를 말하던 그 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 사건을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을까요? 13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2년 3월 경상북도 봉화군.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면서 구도심 골목마다 축축한 진흙 냄새가 올라오던 때였습니다. 봉화읍 중앙로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간 좁은 골목에는 허물어진 슬레이트 건물터가 있었고 가자리에 신축 빌라 공사가 한창이었죠. 원래 이 건물은 봉화읍에서 꽤 오래된 개인 의원이었습니다. 주인이 2001년에 문을 닫고 떠난 뒤 건물주가 터를 매각했고 새 주인이 빌라를 올리겠다며 봄이 오자마자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죠. 3월 초순부터 굴착기가 들어왔지만 봄비가 이틀에 한 번꼴로 내리는 바람에 공사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파헤쳐진 구덩이 바닥에는 탁한 물이 장화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인부 셋이 번갈아가며 양수기 호스를 잡고 물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 임달수가 굴착기 운전석에서 안전모를 고쳤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물 빠지면 바로 소리질러. 오늘 안에 지하 바닥까지 정리해야 돼. 인부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양수기 출력을 한 칸 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임달수가 다시 레버를 잡았습니다. 굴착기 버킷이 콘크리트 바닥을 물어뜯기 시작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버킷이 땅을 파고들었을 때 쇳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구덩이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파헤쳐진 구덩이 안쪽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 사이로 회색빛 철제 덩어리 하나가 반쯤 몸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또 뭔 쓰레기야. 임달수가 굴착기에서 내려와 장화 씨는 발로 콘크리트 부스러기를 툭툭 밀어내자 드러난 것은 낡은 철제 캐비닛이었습니다. 문짝은 뒤틀려 있었고 옆면은 무언가에 오랫동안 짓눌린 듯 움푹 들어가 있었죠. 여긴 또 뭐가 들어있을꼬? 임달수가 목장갑 낀 손으로 문짝을 잡아당기자 꿈쩍도 하지 않았죠. 임달수가 발로 캐비닛 아랫부분을 누르고 문짝을 양손으로 잡아 힘껏 당기자 한참을 버티던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면서 문이 툭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서류 봉투 수십 매가 진흙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봉투들은 습기를 머금어 약간 눅눅했지만 찢어지거나 뭉개진 것은 아니었죠. 임달수가 허리를 굽혀 봉투 한 장을 집어 올렸습니다. 야, 이거 뭐야? 임달수가 봉투를 이리저리 뒤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부들이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서류 같은데요. 여기 옛날에 병원이었잖아요. 그냥 버릴까요? 나이 어린 인부가 봉투 뭉치를 한쪽 쓰레기 더미 쪽으로 밀어놓으려 하자
임달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폐업한 병원 환자 기록이야. 함부로 버리면 문제돼. 임달수가 진흙 묻은 목장갑을 벗으며 인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경찰서에 전화할 테니까 봉투는 저기 빈 박스 안에 넣어둬. 인부가 투덜거리면서도 빛나면 박스를 가져와 봉투들을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봉화경찰서 정보과 서류 봉투 47매가 들어있는 종이 박스 하나가 민원 접수대를 거쳐 정보가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도 한참이 흘러서야 박스가 도착했기 때문에 정보과에서는 아무도 서둘러 열어보려 하지 않았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박진영 순경이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봉투마다 겉면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안에는 엑스레이 필름이 한두 장씩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영이 봉투를 하나씩 꺼내 이름을 확인하며 공책에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1988년 5월. 이수님, 1989년 3월. 정태호, 1987년 11월. 별다를 것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오래전 폐업한 동네 병원의 환자 기록이라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었죠. 그런데 23번째 봉투를 집어든 순간 박진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봉투 겉면 오른쪽 위에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오수련, 1989년 8월 17일. 박진영이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보가 벽면 게시판 오른쪽 아래에는 관내 장기 미제 실종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이었는데 종이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죠. 박진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명단 위쪽부터 천천히 이름을 훑어내려갔고 아래쪽에서 3번째 줄에 이르러 시선이 딱 멈추었습니다. 오수련 여 28세 1989년 10월 실종. 박진영이 고개를 돌려 책상 위 봉투를 보고 다시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도 같은 이름, 같은 사람이었죠. 박진영이 책상으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경북청 미제사건 전담반 연결해 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 톤쯤 낮아져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박진영이 다시 한번 봉투 겉면을 내려다보았죠. 오수련이라는 세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분원 지하 1층 감정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늘 같은 온도, 같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날씨가 어떻든 비가 오든 해가 나든 이 방 안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하고 건조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인류학팀 수석 연구원 오재현 박사는 원래 삼국시대 고분 유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어젯밤 경북청에서 급송된 판독 의뢰 하나가 그의 아침 일정을 바꿔놓았습니다. 오재현은 흰 장갑을 끼고 감정실 안쪽 라이트 박스 앞에 섰습니다. 의뢰서에는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었죠. 봉화읍 공사 현장 발굴 의료 기록, 미제 실종 사건 관련 엑스레이 필름 판독 요청. 오재현이 봉투를 집어들고 겉면을 읽었습니다. 오수련, 1989년 8월 17일.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오재현 박사는 봉투를 열고 안에서 엑스레이 필름 2장을 꺼냈습니다. 흉부 정면 1장, 복부 정면 1장. 필름 가장자리가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상태는 판독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죠. 오재현이 흉부 필름을 먼저 라이트 박스에 걸었습니다. 클립으로 필름 상단을 고정하자 형광빛이 필름을 투과하면서 갈비뼈 윤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8살 여성의 흉부, 심장 윤곽 모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재현이 흉부 필름을 내리고 복부 필름을 걸었습니다. 클립을 고정한 뒤 한 발 물러서서 필름 전체를 천천히 훑었죠. 복부 중앙부에는 장가스 음영이 겹쳐 있었고
양쪽 신장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평범한 복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재현의 시선이 필름 하단 왼쪽에서 멈추었죠. 골반강 안쪽에 장가스도 아니고 장기 윤곽도 아닌 작은 음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라이트박스 쪽으로 반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음영은 둥그렇고 그 안에 가느다란 선들이 보였죠. 뼈였습니다. 아주 작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뼈. 머리뼈 윤곽이 둥글게 잡혀 있었고 그 아래로 척추가 될 것들이 구슬을 끼워놓은 것처럼 가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뼈를 읽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었기에 오재현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15주에서 17주 사이의 태아. 산전 검진이었다면 복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복통 같은 다른 증상으로 배를 촬영했다가 필름 안에 아이가 함께 찍힌 것이었죠. 사진을 찍은 의사도 어쩌면 그때는 이 여자 본인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오재현이 라이트박스 앞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재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상 위 봉투 겉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수련. 1989년 8월 17일. 1989년에 28이었던 여자.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 그리고 그해 10월 사라진 여자. 창밖에는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비와 함께 올라오는 계절이었습니다. 오재현이 대구분원 감정실에서 복부 필름을 판독한 다음 날 아침 경북청 미제사건 전담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필름 판독 결과를 정식 보고서로 올려달라는 요청이었죠. 오재현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같은 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올리면 내일은 끝이야. 수사는 경찰 몫이니까. 보고서를 쓰려고 1989년 원본 사건 기록을 참고용으로 열람하겠다고 경북청에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봉화경찰서 지하 문서고 열람 허가를 받은 오재현은 그날 오후 봉화로 차를 몰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재현은 파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쓰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봉화경찰서는 읍내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언덕 위 1970년대에 지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과 경북청 협조 공문을 내밀자 당직 경위가 오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문서고요? 거기 10년 넘게 사람이 안 내려갔을걸요. 1989년 강력계 파일이 필요합니다. 오재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직 경위가 공문을 펼쳐 읽더니 서랍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계단 끝까지 내려가면 철문 있어요. 형광등이 나간 게 있을 텐데 벽 스위치를 몇 번 올렸다 내렸다 하면 들어올 겁니다. 오재현이 열쇠를 받아들고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죠. 당직 경위 말대로 형광등 하나는 깜빡거리고 나머지 하나는 불빛이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아휴, 먼지 냄새. 그래도 불은 들어와서 다행이네. 오재현이 혼잣말을 하며 철제서가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서가마다 연도별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오재현이 라벨을 하나씩 짚으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985, 1986, 1987년. 서가 끝에서 두 번째 칸에 1989라고 적힌 라벨이 보였죠. 강력계 사건 파일 서너 묶음이 꽂혀 있었고 오재현이 옆면 글씨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절도, 폭행, 방화. 그리고 맨 끝에 꽂혀 있는 유난히 얇은 파일 하나. 실종, 오수련, 1989년 10월. 오재현이 파일을 꺼내 서가 앞 낡은 나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이 실종됐는데 파일이 이게 다야? 파일은 한 사람이 사라진 기록치고 너무 가벼웠죠. 표지를 열자 첫 장에 실종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신고일란에 오수태라는 이름, 피신고인과의 관계란에 오빠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신고일자는 1989년 10월 23일. 그 아래에 초동수사보고서가 석 장 붙어 있었는데
내용은 허무할 만큼 짧았습니다. 조강사 측 진술 요약이었죠. 해안 비구니는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산문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행선지는 알 수 없다. 소지품 일부를 가지고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밑에 참고인 면담 기록이 2장 있었습니다. 면담 대상은 조강사 주지 도원과 총무 덕산이었고 두 사람의 진술은 거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죠. 수행자가 수행을 위해 떠나는 일은 드물지 않으며 해안도 평소 깊은 수행에 대한 열망을 자주 이야기했다. 오재현이 참고인 면담 기록을 넘기자 수사 지휘 보고서가 한 장 더 나왔습니다. 보고서 하단 담당 형사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봉화경찰서 강력계 오병철. 오재현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병철. 그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오재현이 파일에서 손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이 오재현의 얼굴 위로 명암을 번갈아 들이우고 있었죠. 늘 사건에 대해서 오재현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오재현은 아버지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병철은 오재현이 대학원에 다니던 1995년에 명예퇴직을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비군이 실종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아버지를 괴롭혔던 건가요? 오재현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중얼거리며 파일 표지를 닫았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고 문서고를 나온 오재현은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죠.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차를 봉화 방향이 아니라 안동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안동시 외곽의 요양병원은 산자락에 붙어 있는 낮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3대뿐이었고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바닥 타일 틈새까지 배어 있었죠. 접수대 간호사가 오재현을 알아보고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오늘은 오신단 말씀 없으셨는데 오셨네요? 아버님 상태는 어제랑 비슷하세요. 네, 잠깐만 뵙고 가겠습니다. 오재현이 짧게 대답하고 3층 복도를 걸어 306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죠. 오재현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병철은 창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흰 환자복 위로 드러난 목과 팔이 예전보다 한층 가늘어져 있었고 왼쪽 얼굴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근육이 굳어 표정이 없었죠. 오른쪽 눈만이 문 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재현이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병철의 오른쪽 눈이 아들의 얼굴 위에 머물렀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재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그는 가방에서 사건 파일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3글자를 말했습니다. 조강사.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창밖 참새 소리도 그대로였는데 무언가가 확 바뀌었죠. 오병철의 오른쪽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굳어있던 오른쪽 입꼬리가 아주 조금 떨렸고 담요 밖으로 나와 있던 오른손 손가락 끝이 움찔했습니다. 아버지가 담당하셨던 사건이죠. 1989년 오수련이라는 비군이 실종 사건. 오재현이 파일 표지를 펼쳐 아버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적힌 오병철이라는 3글자가 오병철의 눈앞에 놓였죠. 오병철의 오른손이 담요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일 쪽으로 향했지만 닿지는 못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재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철의 오른쪽 눈에 눈물이 번졌죠. 그것만으로 오재현은 알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그 이름을, 그리고 자신이 끝내지 못했다는 것까지. 제가 파보려고요. 이 사건. 오재현이 파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병철의 입술이 다시 떨렸지만 끝내 소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오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오병철의 오른손이 담요 위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쓰려는 것처럼 손가락 끝이 천을 긁었지만 글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오재현이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구로 돌아가는 길, 오재현은 봉화군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도서관 2층 향토자료실에 경북 지역 지방지 축세판이 연도별로 꽂혀 있었죠. 관리인 아주머니가 오재현을 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연도 찾으세요? 1989년 11월분이요. 아이고, 그 오래된 건 맨 안쪽 서가에 있어요. 먼지가 많을 텐데 조심하세요. 오재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쪽 서가에서 1989년 11월분 축세판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기사를 훑어갔죠. 대부분은 지역 축제 소식이나 도로 공사 예산 기사였고 사건 사고라는 페이지 구석에 작은 글씨로 몰려 있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신문 하단에서 오재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세 줄짜리 기사였죠. 조강사 비군이 해안 28세 실종. 절측 관계자는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산문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세 줄이 전부였습니다. 28살 여자가 사라졌는데 신문이 내준 자리가 고작 세 줄이었죠. 오재현이 시선을 아래로 옮기자 같은 페이지, 바로 그 기사 밑에 반 페이지짜리 특별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죠. 조강사 주지 도원 스님 10년 법문 특별 인터뷰, 자비란 모든 생명을 품는 것. 인터뷰 옆에는 도원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회색 장삼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자비란 모든 생명을 품는 것. 오재현이 기사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았지만 축세판을 덮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도서관을 나서자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로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오재현이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죠. 핸들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번졌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재현이 기어를 넣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대구까지는 2시간이 넘는 거리였고 봄비는 와이퍼가 한번 지나간 자리를 금세 다시 채우며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오재현이 경북청 미제사건 전담반에 공식 협조를 요청한 것은 봉화문서고를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담반에서 나온 사람은 강인수 형사였죠. 나이는 45, 경북청에서 미제사건만 12회째 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재현이 대구분원 로비에서 강인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강인수는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오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오 박사,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1989년 실종 사건 13년 된 거잖아요. 시신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엑스레이 필름 하나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필름에 태아가 있었습니다. 강 형사님. 실종 당시 28살 비군이 뱃속에요. 오재현이 라이트박스 사진을 꺼내 강인수 앞에 펼쳤습니다. 강인수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죠.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입술 한쪽을 씹었습니다. 비군이가 임신이라. 이거 터지면 난리 나겠네. 조강사에 가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하죠. 강인수가 사진을 오재현에게 돌려주며 자판기 커피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오재현의 차를 타고 봉화군 춘향면으로 향했습니다. 대구에서 봉화까지 2시간, 봉화읍에서 춘향면 산길로 다시 40여 분을 더 들어가야 했죠.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시작되자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강인수가 조수석에서 손잡이를 잡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런데 절이 있긴 있는 거야?
산짐승이 사는 데 아니고 조계종 본사의 말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큰 절입니다. 이 산골에 큰 절이 있다고요? 강인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재현이 핸들을 돌려 마지막 고개를 넘자 산 사이로 기와지붕들이 나타났습니다. 조강사였습니다. 절 입구 일주문은 세월의 무게로 기둥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경내는 넓고 단정했죠. 대웅전 처마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수백 년은 됐음직한 거대한 느티나무가 가지를 사방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차에서 내리며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400년 수령이라고 했죠. 뭐? 이 나무요. 강인수가 느티나무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두 사람이 종무소 쪽으로 걸어가자 안에서 승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덕산이었습니다. 머리를 반들반들하게 밀고 있었고 체구는 작았지만 어깨가 딱 벌어져 있었죠. 눈이 가늘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언뜻 보면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이, 어서 오십시오. 경북청에서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덕산이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태도에 거슬리는 구석이 전혀 없었죠. 강인수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북청 미제사건 전담반 강인수 형사입니다. 이쪽은 국과수 오재현 박사고요. 1989년 해안 스님 실종건으로 왔습니다. 아, 해안 스님. 그 일이 벌써 13년 전이군요. 덕산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두 사람을 종무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종무소 안에는 차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죠. 덕산이 직접 자네 차를 따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경찰분들이 오셨었는데 저희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갑자기 산문을 나가시더니 소식이 끊겨버렸으니까요.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강인수가 찻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자가 더 깊은 수행을 위해 산문을 나서는 일이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해안 스님도 평소에 독경과 참선에 남다른 열의가 있으셨으니까요. 덕산의 말투는 물 흐르듯 매끄러웠습니다. 한 번도 더듬지 않았고 눈도 한 번 깜빡이지 않았죠. 마치 수백 번 되뇌어온 문장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해안 스님 소지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재현이 찻잔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개인 소지품이 많지 않으셨어요. 경전 몇 권하고 옷가지 정도. 실종 후에 정리해서 창고에 두었다가 한참 뒤에 절에서 처분했습니다. 불화복원 작업에 쓰시던 도구들도요? 오재현의 질문에 덕산의 찻잔을 든 손이 아주 잠깐, 정말 찰나만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대답했죠. 5.7북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함께 처분한 걸로 기억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네, 알겠습니다. 오재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인수도 따라 일어서며 덕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더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요, 언제든지. 덕산이 두 사람을 종무소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절 마당을 걸어 나오면서 강인수가 오재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박사 느낌이 어때요? 너무 매끄럽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13년 전 일을 저렇게 줄줄 외우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대본이 있거나. 강인수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고개를 절 쪽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오 박사 아까 분 얘기할 때 저 양반 손이 멈춘 거 봤어요? 봤습니다. 두 사람이 절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오재현이 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주지방은 대웅전 뒤편 높은 축대 위에 있었고 주지방 뒤로 낮은 창고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오재현이 창고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은 나무로 된 쌍여닫이였는데 문 아래쪽 경첩이 오재현의 눈에 걸렸죠. 경첩 안쪽에 오래된 마모 자국이 있었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생기는 종류의 흔적이었는데 마모 패턴이 두 겹이었습니다. 오래된 마모 위에 비교적 새로운 마모가 겹쳐 있었죠. 누군가가 이 문을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님, 여기 좀 보십시오. 오재현이 경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인수가 다가와서 경첩을 들여다보았죠. 이게 뭔데요? 경첩 마모가 이중입니다. 오래된 층 위에 새로운 층이 있어요. 이 창고를 한동안 안 쓰다가 최근에 다시 열었다는 뜻입니다. 최근이라면 얼마나 최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녹 위에 새 긁힘이 있으니까 1년 안쪽일 겁니다. 강인수가 팔짱을 끼며 창고 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원주지 스님이 작년에 죽었죠. 죽고 나서 누군가가 이 창고를 뒤졌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재현이 창고에서 시선을 돌려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 뿌리가 땅 위로 굵직하게 솟아 있었고 그 옆에 널쩍한 돌 하나가 놓여 있었죠. 석함이었습니다. 오재현이 석함 쪽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돌 표면을 살폈습니다. 석함 윗면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는데 한쪽 면만 이끼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면만 닦아낸 것이었죠. 강 형사님, 또 뭐 찾았어요? 강인수가 다가와서 석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끼가 한쪽만 없습니다. 누가 최근에 이 면만 닦았어요. 이 돌은 원래 우물덮개로 쓰이던 석함인데 움직인 흔적은 없어요. 닦기만 한 겁니다. 오재현이 일어서며 바지 무릎에 흙을 털었습니다. 강인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닦기만 했다? 열어보지는 않고? 열려고 했는데 못 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절 마당을 한 바퀴 더 돌아본 뒤 절에서 배정해준 요사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 절 마당에 느티나무가 보였죠. 강인수가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며 담배를 찾다가 절인 것을 떠올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오 박사, 내가 형사 20년 넘게 했는데 저 덕산이라는 양반 인상이 딱 하나 떠오르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요?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해서 본인도 진짜라고 믿는 부류. 저런 사람은 증거를 코앞에 들이밀어야 입이 열리죠. 오재현이 창밖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절마당에 그늘이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저녁 공양 시간이 지나고 밤이 내렸습니다. 요사체 방 안에는 작은 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강인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내일 일정을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오재현은 바닥에 사건 파일을 펼쳐놓고 1989년 수사 기록을 다시 읽고 있었죠.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로 나무 문을 가볍게 3번 두드리는 소리였죠. 강인수가 수첩을 내려놓고 오재현을 보았습니다. 오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죠. 오재현이 문을 열자 복도에 작은 체구의 노비군이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덕림이었습니다. 71살.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회색 승복 위로 드러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두 손으로 낡은 천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가슴 앞에 안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스님. 오재현이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덕림이 작은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강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덕림을 바라보았죠. 덕림은 강인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방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천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죠. 바깥에서 바람이 처마 밑 풍경을 건드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스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재현이 덕림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덕림이 고개를 들어 오재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이 맑았지만
그 안에 오랜 시간의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죠. 혜안이 때문에 오셨다지요? 네, 스님. 13년을 기다렸어요. 덕님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이게 말할 때가 됐어요. 덕님이 무릎 위에 천 보자기를 두 손으로 들어 오재현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재현이 보자기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자기 천은 빛이 발해 있었지만 깨끗했고 매듭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오재현이 매듭을 풀고 천을 펼쳤습니다. 안에 오칠붓 12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붓대는 세월 때문에 색이 어두워져 있었지만 한 자루씩 집어들자 붓대 옆면에 새겨진 글자가 손끝에 잡혔죠. 오재현이 붓대를 등잔 불빛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작은 음각이었습니다. 수련, 12자루 모두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오재현이 붓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혜안이가 쓰던 붓이에요. 불화복원할 때 쓰던 것. 절에서 이 붓을 쓰는 사람은 혜안이밖에 없었어요. 덕님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혜안이가 사라진 날 새벽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주지방 뒤 창고 앞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흙바닥에 문 옆에 강인수가 수첩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쿵 하고 한 번이었어요. 덕님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나가보니까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문 앞 흙바닥에 이 보자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오신 겁니까? 네. 혜안이 부신 걸 알았으니까. 이게 왜 여기 있나 싶어서 일단 들고 방으로 갔어요. 덕님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혜안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 손에 있는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님이 고개를 들어 강인수를 바라보았죠. 물어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큰 스님은 혜안이가 스스로 떠났다고 하셨고 덕산 스님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절에서 나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60 가까운 늙은 비군이었고 큰 스님 말씀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이 절에 아무도 없었어요. 덕님이 다시 오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것이 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 방 마루 밑에 넣어두고 13년을 기다렸어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풍경 소리가 한 번 울렸죠. 오재현이 붓 한 자루를 손에 든 채 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이 붓은 제가 맡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덕님의 주름진 눈가가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향했죠. 문 앞에서 한 번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혜안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내가 이 절에 처음 데려왔어요. 15살 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덕님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덕님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죠. 강인수가 수첩을 덮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3년 동안 마루 밑에 이걸 넣어두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매일 그 위에서 자고 그 위에서 밥 먹고. 강인수가 보자기 위에 가지런히 놓인 붓 12자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오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붓대에 새겨진 수련이라는 두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죠. 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느티나무 가지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넷째 주 대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 3층 감정실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오재현이 조강사에서 가져온 57분 12자루를 증거물 접수대에 올려놓고 접수번호를 직접 기입했습니다. 접수를 마친 뒤 오재현은 곧장 영상의학 감정실로 향했죠.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도영에게 흉부 필름 2장의 비교 판독을 의뢰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쇄골 좌측 원위부의 오래된 골절 흔적과 늑골 정렬 패턴이 양쪽 필름에서 일치했죠. 1989년 8월 17일 춘향의원에서 촬영된 필름의 오수련과 1987년 조계종 건강검진 기록의 비군이 해안은 동일인이었습니다. 오수련의 본명은 해안이었고 그녀는 1989년 8월 17일 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10월 오수련은 사라졌죠. 2002년 3월 마지막 주 오재현은 강인수 형사와 함께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대구에서 울진까지는 국도를 타고 3시간이 넘는 거리였죠. 강인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오재현은 조수석에서 파일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파일 첫 장에는 오수태의 현재 주소와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울진군 죽변면 수산물 가공 공장 운영, 나이 42살. 강인수가 국도 커브를 돌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 박사, 오수태가 오수련의 친오빠 맞습니까? 맞습니다. 1989년 10월 23일 실종 신고를 직접 접수한 사람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나서 수사에 협조한 기록은 있습니까? 오재현이 파일을 한 장 넘겼습니다. 없습니다. 신고서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이후 경찰에 연락한 기록도 경찰이 오수태에게 연락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인수가 백미러를 한번 훑고 다시 전방을 보았습니다. 13년 동안 동생 행방을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겁니까?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재현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강인수가 더 묻지 않았고 차 안은 한동안 엔진 소리만 울렸죠. 울진 죽변면에 들어선 것은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차 창문을 두드렸고 도로 양쪽으로 수산물 건조대와 냉동 창고가 늘어서 있었죠. 강인수가 내비게이션 없이 주소만 보고 골목을 2번 꺾자 2층짜리 슬레이트 지붕 건물 앞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1층은 수산물 가공 공장이었고 2층은 살림집으로 쓰는 듯 빨랫줄에 수건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강인수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재현도 파일을 조수석에 두고 뒤따랐죠. 공장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고무장갑을 낀 여성 직원 둘이 오징어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강인수가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오수태 사장님 계십니까? 직원 한 명이 고무장갑을 벗지 않은 채 공장 안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무실에 계실 겁니다. 강인수와 오재현이 공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소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바닥은 물기로 미끄러웠죠. 공장 끝자락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42살 남자가 낡은 사무용 의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손등도 거칠었고 머리카락은 짧게 밀어 올린 상태였죠. 강인수가 문틈에 서서 노크를 2번 했습니다. 오수태 사장님이시죠? 경북청 강인수 형사입니다. 오수태가 계산기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강인수의 신분증을 훔쳤고 그 다음 강인수 뒤에 선 오재현을 보았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수태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강인수가 사무실 안으로 한 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수련 씨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수태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계산기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꼼짝하지 않았죠. 얼굴 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목 옆 핏줄이 한번 꿈틀했습니다. 수련이요. 오수태가 되물었습니다. 네. 1989년 10월에 실종 신고하신 오수련 씨 건입니다. 강인수가 의자 하나를 끌어 오수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재현은 문 옆에 서서 수첩을 꺼냈죠. 오수태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강인수를 보았습니다. 13년 전 일입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러 오셨습니까?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인수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오수태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오수태 사장님, 1989년 10월 23일 봉화경찰서에
동생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신고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고요. 그랬습니다. 신고 이후에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수태가 시선을 책상 위로 내렸습니다. 없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요. 한 번도 없습니다. 강인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동생이 실종되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오수태가 책상 위 계산기를 손으로 밀어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죠. 형사님, 그때 경찰에서 수련이가 스스로 저를 떠난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할 것이 없다고 했고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까? 오수태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죠.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인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기계 소리가 웅웅거렸고 바닷바람이 합한 벽을 흔들었죠. 오재현이 문 옆에서 수첩을 내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수태 씨,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오재현이라고 합니다. 오수태가 오재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학수사연구원이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수련 씨 이름으로 된 엑스레이 필름이 발견되었습니다. 1989년 8월 17일에 촬영된 것입니다. 오수태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죠. 엑스레이요. 네. 춘향의원에서 촬영한 흉부와 복부 필름입니다. 오재현이 오수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수태 씨, 동생분이 춘향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수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로 내려갔고 주먹을 쥐지도 펴지도 않은 채 가만히 놓여 있었죠. 오수태 씨, 오재현이 다시 불렀습니다. 몰랐습니다. 오수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련이가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도 몰랐고 엑스레이를 찍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재현이 수첩을 펼치지 않은 채 오수태를 보았습니다. 오수태 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생분이 출가하기 전 이름이 오수련입니까? 아니면 출가 후에도 그 이름을 쓴 적이 있습니까? 오수태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은 아주 짧았지만 오재현은 놓치지 않았죠. 수련이는 본명입니다. 출가하고 나서는 혜안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수련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기록에는 혜안이 아니라 오수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속세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오수태가 오재현에게서 시선을 돌려 벽을 보았습니다. 합판 벽에는 수산물 가공 공장 사업자 등록증과 달력 하나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형사님, 오수태가 강인수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먼저 말해 주십시오. 뭡니까? 수련이가 죽은 겁니까? 강인수가 오수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한순간 무거워졌고 기계 소리만 벽 너머에서 울렸죠.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인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수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 놓았고 거친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한참 뒤에 오수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9년 여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가 다시 이어졌죠. 수련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걸어온 겁니다. 강인수가 자세를 바꾸지 않고 들었습니다. 오재현도 수첩을 펼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수련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했고요. 절에서 나가고 싶다. 오빠 데리러 와달라.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몇 월이었습니까? 강인수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이었을 겁니다. 장마철이었으니까요. 오수태 씨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수태가 포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되었죠. 가지 않았습니다. 강인수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재현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저는 부산에서 수산물 도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막 시작된 때라 여유가 없었고 수련이가 절에 들어갈 때도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나오고 싶으면 스스로 나와야지 내가 왜 데리러 가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수태가 벽을 보던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8월에 한 번 더 전화가 왔습니다. 8월이요? 네. 그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고 짧게만 말했습니다. 오수태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사무실 천장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고 기계 소리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돌아갔죠. 오빠, 나 요새 배가 자꾸 아픈데 혼자는 병원에 못 가겠다. 딱 한 번만 와줘라. 오수태가 동생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배가 아프다고만 했습니까? 오재현이 물었습니다. 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했고요. 그게 그런 거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도 가지 않으셨습니까? 오수태가 고개를 들어 오재현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고 입술 끝이 한 번 떨렸죠. 그때는 갔습니다. 오재현의 등이 살짝 펴졌습니다. 수련이를 데리고 춘향면에 있는 의원에 갔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이었는데 수련이가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봉화읍내 큰 병원은 안 된다고 했고요. 춘향 의원입니까?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춘향면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고 원장이 나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치와 묘사가 춘향 의원과 일치했죠. 의원에서 뭘 했습니까? 강인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련이가 혼자 들어갔고 30분 정도 지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을 감았고 절 입구까지 태워달라고만 했습니다. 오수태가 두 손을 풀고 무릎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깥을 보았죠. 공장 앞마당에 쌓인 스티로폼 상자 위로 갈매기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련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10월에 절에서 전화가 왔는데 주지 스님이라는 사람이 수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원 스님입니까?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낮은 남자였습니다. 오수태가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저는 바로 봉화로 올라가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형사한테서 전화가 와서 수련이가 스스로 절을 떠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형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강인수가 물었습니다. 오수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이 지긋한 목소리였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재현이 수첩을 꺼내 처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병철이 그 전화를 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오수태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재현이 펜을 멈추고 오수태를 보았습니다. 동생분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왜 봉화읍 내 큰 병원은 안 된다고 했는지 이유를 들으셨습니까? 오수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았죠.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수련이가 차 안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수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가락 사이로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절에서 알면 안 된다.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도 마침 한 사이클을 끝내고 멈춘 상태였고 바닷바람도 잠깐 잦아들었죠. 강인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수태 사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진술로 정리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것이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수태가 얼굴에서 손을 내리고 강인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사님. 네. 1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거 동생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오수태의 목소리가 다시 갈라졌습니다. 찾으면 그때 수련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강인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오재현은 수첩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죠.
공장 밖으로 나오자 바닷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강인수도 오재현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른 뒤 강인수가 시동을 걸었고 오재현은 조수석에 앉아 앞유리 너머로 바다를 보았죠. 강 형사님. 오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989년 8월 혜안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봉화읍내 병원을 피하고 춘향면 작은 의원을 택한 것은 사찰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요. 그런데 누구의 아이였는지는 오수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인수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오재현이 앞유리에서 시선을 거두고 무릎 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주 장부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 죽변면을 빠져나와 해안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오른쪽으로 동해 바다가 펼쳐졌고 왼쪽으로는 울진 시내 방향 이정표가 지나갔죠. 파일 사이에 끼워둔 메모지 한 장에 오재현이 적어둔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주 장부 복사본 확보 필요. 덕림 스님 제접촉.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고 해는 서쪽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7. 남궁준혁의 밤. 통영까지는 대구에서 4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인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오재현은 조수석에서 남궁건설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경남 통영시 도남동 해안도로를 따라 횟집과 수산물 식당이 늘어선 골목 안쪽에 남궁준혁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준혁수산이라고 적혀 있었고 가게 앞에 플라스틱 수조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오후 3시 점심 장사가 끝난 시간이라 가게 안에 손님은 없었습니다. 강인수가 차에서 내리며 오재현을 보았습니다. 오 박사, 오늘은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 박사는 뒤에서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 들어오시죠. 알겠습니다. 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수조 필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41살, 얼굴은 바닷바람에 그을려 있었고 체격이 넓었죠. 강인수가 신분증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궁준혁 사장님이시죠? 경북청 강인수 형사입니다. 남궁준혁이 필터에서 손을 떼고 신분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나서 강인수를 보았죠. 경북청이요. 여기는 경남인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북 봉화군 소재 조강사 관련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궁준혁의 손이 앞치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였고 시선이 강인수 뒤에 서 있는 오재현에게로 잠깐 갔다가 돌아왔죠. 조강사요. 네. 남궁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셨죠. 그건 10년도 더 전에 부도난 회사입니다. 지금은 없는 회사고요. 남궁준혁이 카운터 뒤에서 나와 홀쪽 테이블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강인수도 맞은편에 앉았고 오재현은 한 테이블 뒤에 자리를 잡았죠. 남궁 사장님, 남궁건설이 1988년부터 1989년까지 조강사에 시주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총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강인수가 서류 봉투에서 장부 복사본 일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남궁준혁이 복사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였고 입술이 한번 달싹였죠.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출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궁 사장님, 이 시주금 납부가 사실입니까? 남궁준혁이 복사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시주금을 낸 것은 맞습니다. 건설회사가 사찰에 시주금을 낸 이유가 뭡니까? 절에 공사를 해줬고 그 인연으로 시주도 한 겁니다. 강인수가 복사본을 치우고 서류 봉투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9년 실종 사건 파일의 첫 장, 오수련 실종 신고서 사본이었죠. 오수련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남궁준혁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로 내려갔고 왼손 검지가 바지 솔기를 한번 긁었죠. 모릅니다.
해안이라는 이름은요? 남궁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 수조 필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고 바깥에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한 번 들렸죠. 남궁 사장님. 강인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1989년 당시 조강사의 비군이 해안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나이 28살. 그해 10월에 실종되었고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궁준혁이 테이블 위 신고서 사본을 보았습니다. 오수련 여 28세 1989년 10월 실종. 해안 스님과 오수련은 같은 사람입니다. 남궁 사장님이 조강사에 한 달에 두세 번 방문했던 시기와 이 사람이 실종된 시기가 겹칩니다. 남궁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고 깍지 낀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죠. 형사님, 저한테 뭘 물으려는 겁니까? 남궁 사장님이 조강사에 갔을 때 해안 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남궁준혁이 고개를 든 채 강인수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오재현이 한 테이블 뒤에서 수첩을 꺼내지 않은 채 남궁준혁의 얼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궁준혁의 턱 근육이 한 번 움직였고 목젖이 위아래로 한 번 오갔죠. 만난 적 있습니다. 남궁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 만나셨습니까? 도원 스님이 소개해줬습니다. 강인수가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원 스님이 왜 남궁 사장님에게 비구니를 소개했습니까? 남궁준혁이 깍지를 풀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형사님, 제가 다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강인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궁준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조 필터 소리가 계속 울렸고 바깥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1988년 가을에 도원 스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궁준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통영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도원 스님을 만났고 스님이 절 공사를 맡기면서 세금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넣고 공사 대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를 제안한 것이 도원 스님입니까? 네. 스님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강인수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절에 자주 갔습니다. 공사 감독도 해야 했고 도원 스님과 정산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해안 스님을 만난 겁니까? 남궁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9년 봄이었습니다. 도원 스님이 저녁 공양 자리에 해안 스님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도원 스님이 부른 겁니까? 해안 스님이 스스로 온 겁니까? 도원 스님이 불렀습니다. 남궁준혁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절에 갈 때마다 도원 스님이 해안 스님을 불렀습니다. 강인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살짝 오므렸습니다. 남궁 사장님, 도원 스님이 해안 스님을 왜 부른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궁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수태가 울진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자세였죠. 가게 안이 조용해졌고 수조 안에서 물고기가 튀는 소리만 한 번 났습니다. 접대였습니다. 남궁준혁이 손 사이로 말했습니다. 도원 스님이 시주금 대가로 저한테 해안 스님을 접대한 겁니다. 강인수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재현도 한 테이블 뒤에서 숨을 멈춘 채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비군이 스님인데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궁준혁이 얼굴에서 손을 내리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그런데 도원 스님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해안이가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안 스님 본인이 동의한 것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궁준혁이 시선을 천장에서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네.
남궁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해안 스님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원 스님이 주지고 절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강인수가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남궁 사장님, 해안 스님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남궁준혁의 몸이 한번 굳었습니다. 의자 위에서 상체가 앞으로 살짝 기울었고 두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죠.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1989년 9월 초였습니다. 도원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도원 스님이 직접 말해줬습니까? 네. 도원 스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해안이 아이를 가진 걸 뒤늦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궁준혁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은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두 손이 축 늘어져 무릎 위로 내려갔죠. 도원 스님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만 더 보내면 된다고 했고요. 돈을 더 보냈습니까? 그 전에 8월에 이미 1,000만 원을 보냈고 9월에 도원 스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재현이 한 테이블 뒤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8월 15일입니까? 남궁준혁이 오재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짜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8월 중순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8월 15일 시주금 1,000만 원과 일치했습니다. 남궁준혁이 접대 대가로 돈을 보낸 바로 이틀 뒤 8월 17일에 해안은 춘향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때까지 남궁준혁도 어쩌면 도원조차도 해안의 몸속 아이를 알지 못했죠. 남궁 사장님, 1989년 10월 이후에 해안 스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강인수가 물었습니다. 남궁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원 스님한테서도 연락이 끊겼고요. 왜 끊겼습니까? 제가 끊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남궁준혁이 강인수를 보았습니다. 해안 스님 임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주금도 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궁건설이 부도가 난 겁니까? 네. 조강사 공사 대금 회수가 안 되면서 자금이 막혔고 1992년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강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궁 사장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공식 진술로 정리하겠습니다. 경북청에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궁준혁이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네.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해안 스님 얼굴을요. 남궁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에서 도원 스님이 부를 때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왔습니다.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강인수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재현도 수첩을 꺼내지 않은 채 일어섰죠. 두 사람이 가게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통영 바다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항구의 정박한 어선들이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죠. 강인수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오 박사? 네. 도원이 해안을 남궁준혁한테 넘긴 겁니다. 시주금 대가로. 그렇습니다. 오재현이 조수석에 앉아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이 장부를 관리했고 돈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도원이 주범이고 덕산이 공범이고 남궁준혁도 공범입니다. 강인수가 핸들을 한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남궁준혁은 오늘 자백한 겁니까? 자백이라기보다는 진술입니다. 하지만 시주금 흐름과 해안에 대한 접대 사실을 인정했으니 이걸 기반으로 도원과 덕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오재현이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 형사님, 아직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해안이 사라진 뒤 어떻게 되었는지. 남궁준혁은 10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도원이 해안을 어떻게 했는지는 도원 본인이거나 덕산이 알고 있을 겁니다. 강인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북청으로 돌아가서 도원하고 덕산 소환 준비하겠습니다. 차가 통영 항구를 빠져나와
고속도로 진입로에 올라섰습니다. 오재현이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았죠. 통영 바다가 뒤로 물러나고 산과 터널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오재현이 서류 봉투 안에서 장부 복사본 마지막 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해안이 남긴 한 줄이 접힌 자리 위로 또렷하게 보였죠. 6월 초. 다시 부르셨다. 이번에는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해안은 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해안은 사라졌죠.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고 대구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8. 폐광 아래의 진실. 남궁준혁 진술을 확보한 지 닷새 뒤 강인수는 경북청 미제사건 전담반 회의에서 조강사 주지 도원과 총무 덕산에 대한 소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오재현이 강인수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강 형사님, 도원과 덕산을 부르기 전에 물증을 하나 더 확보해야 합니다. 무슨 물증입니까? 해안의 유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인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989년 수사 파일에 조강사 뒤편 텅스텐 광산 폐광갱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메모에도 폐광 확인 필요라는 글이 남아 있었고요. 오재현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병철 선배가 당시에 이미 폐광을 의심한 겁니까? 메모만 남기고 수사가 중단되었으니 확인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인수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광갱도를 발굴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전담반장한테 품에 올려보겠습니다. 이틀 뒤 경북청 전담반은 봉화군 춘향면 조강사 뒤편 폐광갱도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2002년 4월 첫째 주 월요일 오재현과 강인수는 봉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만이 아니었죠. 경북청 과학수사대 요원 4명과 봉화소방서 구조대원 6명이 동행했고 굴착 장비를 실은 트럭 한 대가 뒤따랐습니다. 조강사 뒤편 산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너비였습니다. 비포장 흙길이 500m쯤 이어진 뒤에 잡목 사이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죠. 폐광 입구였습니다. 입구는 1970년대에 폐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윗부분이 무너져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틈이 벌어져 있었죠. 강인수가 입구 앞에 서서 틈새를 손전등으로 비추었습니다. 안쪽에서 축축한 공기가 흘러나왔고 흙과 철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오 박사, 갱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광산 폐쇄 보고서에는 주갱도 120m, 지선갱도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현이 봉화군청에서 확보한 광산 도면을 펼쳤습니다. 주갱도 끝에서 왼쪽으로 꺾이는 지선갱도가 하나 있고 그 안쪽이 막장입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면 가장 안쪽을 택했을 겁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틈을 넓히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동 절단기가 콘크리트를 깎아냈고 분진이 산바람에 흩어졌죠. 1시간 뒤 사람 둘이 나란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입구가 확보되었습니다. 강인수가 안전모를 쓰고 오재현을 보았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오재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전모를 썼습니다. 두 사람 앞에 소방구조대원 둘이 먼저 들어갔고 뒤에 과학수사대 요원 둘이 촬영 장비를 메고 따랐죠. 갱도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훑을 때마다 안반 사이로 스며든 물이 반짝였고 바닥은 진흙과 자갈이 뒤섞여 발이 빠졌죠. 천장 높이는 성인 남자가 허리를 살짝 굽혀야 하는 정도였고 갱도 폭은 어깨 2개가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주갱도를 따라 80m쯤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갈라지는 지선갱도가 나타났습니다. 오재현이 도면을 확인하고 손전등으로 지선갱도 입구를 비추었죠. 여기입니다. 지선갱도는 주갱도보다 더 좁았습니다. 한 사람씩 줄을 서서 들어가야 했고 바닥에 진흙이 더 깊었죠. 40m쯤 들어가자 갱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흙과 돌이 쌓여 길을 막고 있었고
그 위로 나무 각재 몇 개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죠. 강인수가 손전등을 들어 막힌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오 박사, 이건 자연 붕괴가 아닙니다. 오재현이 강인수 옆으로 다가가 벽면을 살폈습니다. 흙더미 옆 안반에 삼날 자국이 여러 줄 나 있었죠. 맞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흙을 쌓아서 막은 겁니다. 강인수가 뒤를 돌아보며 구조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흙더미 제거합시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주십시오. 구조대원 둘이 삽을 들고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재현이 과학수사대 요원에게 말했죠. 지금부터 전 과정 촬영해 주십시오. 흙 제거 단계별로 사진 남기시고요. 요원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흙더미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삽으로 30분 넘게 파들어가자 흙 속에서 비닐 조각이 나왔고 그 아래로 천 조각이 보였죠. 구조대원이 삽을 멈추고 강인수를 보았습니다. 형사님, 뭔가 있습니다. 강인수가 앞으로 나가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검은색 비닐 위에 회색빛 천이 덮여 있었고 천 가장자리가 흙에 묻혀 있었죠. 오재현이 장갑을 끼고 강인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재현이 작은 삽과 붓을 꺼내 흙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천 조각 아래로 비닐이 더 넓게 펼쳐져 있었고 비닐 안쪽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오재현이 비닐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갱도 안이 조용해졌고 손전등 불빛만 비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비닐 안에 뼈가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뼈들이 비닐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천 조각과 단추 몇 개가 섞여 있었죠. 오재현이 숨을 한 번 내쉬고 붓으로 뼈 위에 흙을 털어냈습니다. 두개골이 보였습니다. 왼쪽을 향해 눕혀진 상태였고 하악골이 분리되어 5cm쯤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죠. 인골입니다. 오재현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강인수가 오재현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손전등을 비추었죠. 오재현이 두개골 아래쪽을 붓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경추와 흉추가 이어져 있었고 늑골 일부가 흙 속에 묻혀 있었죠. 체격과 골반 형태로 보아 여성입니다. 성인이고요. 오재현이 골반 부위의 흙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재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골반 안쪽에 아주 작은 뼈들이 모여 있었죠. 성인 뼈와는 크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길이 2cm에서 3cm 사이에 작은 뼈 여러 개가 골반 안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붓을 내려놓고 장갑 낀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태아 유골입니다. 강인수가 손전등을 든 채 오재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대퇴골 길이와 두개골 크기로 보아 23주에서 26주 사이입니다. 8월 필름에서 15주 남짓이었으니 2달이 더 지난 시점과 맞아떨어집니다. 오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해안입니다. 갱도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닐 위 뼈들을 비추고 있었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 진흙 위에 부딪혔죠. 오재현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유골 옆 흙을 걷어내자 천 조각 아래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염주였죠. 구슬 108개가 실에 깨어진 상태였고 실이 사가 구슬 몇 개가 흙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염주를 증거 봉투에 넣고 과학수사대 요원에게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전체 유골 배치 상태 촬영하시고 비닐과 천 조각도 별도 수거해 주십시오. 요원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갱도 벽에 빛이 한번 번쩍였죠. 강인수가 갱도 입구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담반장님, 강인수입니다. 폐광지선 갱도 막장에서 인골 발견했습니다. 여성 성인 19, 태아 유골 포함. 감식반 추가 투입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대답이 돌아왔고 강인수가 무전기를 내렸습니다. 오재현이 유골 주변을 계속 정리하고 있었죠. 흙을 걷어낼수록 비닐 아래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승복 단추 7개,
고무신 바닥 한 짝, 그리고 비닐 바깥쪽 흙 속에서 삽 한 자루가 나왔죠. 삽날은 녹슬어 있었고 나무 자루는 반쯤 썩어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삽을 증거 봉투에 넣으며 강인수를 보았습니다. 유골을 비닐에 싸서 묶고 흙을 쌓아 갱도를 막은 뒤 삽을 그 자리에 버린 겁니다. 급하게 처리한 거죠. 강인수가 말했습니다. 네. 계획적으로 은닉했다면 삽을 가져갔을 겁니다. 오재현이 장갑을 벗고 갱도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강 형사님, 유골 신원 확인을 위해 Y 염색체 분석을 해야 합니다. Y 염색체요. 태아 유골에서 Y 염색체 프로필을 추출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궁준혁의 유전자 시료와 대조하면 됩니다. 강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궁준혁한테 유전자 시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재현이 벽에서 등을 떼고 강인수를 보았습니다. 태아 성별이 남성이어야 Y 염색체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성이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고요. 확률은 반반이군요. 네. 하지만 유골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니까 일반 유전자 감식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해안의 오빠 오수태에게서 시료를 받으면 목에 대조도 가능하고요. 강인수가 무전기를 다시 들어 경북청에 연락했습니다. 오재현은 갱도 안에 서서 유골이 놓인 자리를 내려다보았죠. 비닐 위에 갈색 뼈들이 손전등 빛을 받고 있었고 그 옆에 흩어진 염주 구슬이 흙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1989년 가을 누군가 해안을 이갱도 안까지 데려왔습니다. 아니면 해안이 이미 숨을 거둔 뒤에 이곳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었죠. 어느 쪽이든 해안은 13년 동안 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임신한 채로, 염주를 쥔 채로, 비닐 한 장에 쌓인 채로. 오재현이 갱도를 빠져나온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바깥 햇살이 눈을 찔렀고 산바람이 갱도 안습기를 밀어냈죠. 오재현이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월 초 봉화의 하늘은 맑았고 산 위로 솔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유골은 과학수사대가 수습하여 대구 분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고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에서 3주가 걸릴 것이었죠. 강인수가 폐광 입구에서 나와 오재현 옆에 섰습니다. 오 박사? 네. 이제 도원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면 도원이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 됩니다. 유해, 태아 유골, 그리고 시주장부. 세 가지가 모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강인수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다가 다시 넣고 오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재현이 강인수를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갔고 뒤편 폐광 입구에서는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유골 수습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조강사의 기와지붕이 나무 사이로 보였고 400년 된 느티나무가 그 옆에 서 있었죠. 느티나무 껍질에 새겨진 수련이라는 두 글자는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2주 만에 나왔습니다. 2002년 4월 셋째 주 대구 분원 감정실에서 오재현이 결과 보고서를 펼쳤죠. 태아 유골은 남성이었습니다. Y 염색체 프로필 추출에 성공했고 남궁준혁이 제출한 구강 시료와 대조한 결과 북의 일치 확률이 99.97%였습니다. 목의 대조도 완료되었죠. 오수태가 제출한 시료와 유골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일치했고 이로써 유골이 해안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재현이 강인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형사님, 결과 나왔습니다. 태아의 아버지는 남궁준혁이고 유골은 해안이 맞습니다. 확정입니까? 확정입니다. 강인수가 수화기 너머에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 박사, 도원 소환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전에 덕산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덕산을 먼저요. 도원은 주지입니다. 30년 넘게 조강사를 쥐고 있던 사람이라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덕산이 먼저 무너지면
도원도 버틸 수 없습니다. 오재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까? 와주십시오. 장부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오 박사니까요. 전화가 끊어졌고 오재현은 결과 보고서와 장부 복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경북청 수사과 조사실에 덕산이 앉아 있었습니다. 44살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삭발한 상태였죠. 덕산은 조사실 의자에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죠. 강인수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재현이 그 뒤를 따랐고 강인수 맞은편에 앉았죠. 강인수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덕산 스님, 경북청 강인수 형사입니다. 이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오재현 연구원입니다. 덕산이 강인수를 보았고 오재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강인수를 보았습니다. 왜 불러주셨는지 듣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죠. 강인수가 복사본을 치우고 봉투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궁준혁의 진술조서 사본이었죠. 덕산 스님, 남궁건설 대표 남궁준혁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강인수가 조서 사본을 덕산 앞에 놓았습니다. 덕산의 시선이 조서 위로 내려갔고 첫 장을 읽는 동안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갔을 때 덕산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추었죠. 남궁준혁이 해안과의 관계를 진술한 부분이었습니다. 덕산의 손이 조서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덕산이 조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덕산 스님, 도원 스님이 남궁준혁에게 해안 스님을 접대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덕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끼었고 깍지 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었죠. 덕산 스님, 강인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덕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1989년 봄부터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덕산이 깍지를 풀고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혀 있었죠. 남궁준혁이 절에 올 때마다 도원 스님이 저한테 해안을 준비시키라고 했습니다. 강인수의 손이 책상 위에서 한번 오므라들었습니다. 준비시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안한테 도원 스님 방으로 오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다른 스님들이 그쪽 요사체에 가지 않도록 제가 자리를 비워두었고요. 오재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덕산 스님, 해안 스님이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까? 덕산이 오재현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1989년 6월이었습니다. 제가 해안한테 도원 스님 방으로 오라고 전했는데 해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원 스님이 직접 해안 방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해안이 그날 밤 도원 스님 방으로 갔습니다. 오재현이 수첩을 꺼내지 않은 채 덕산을 보았습니다. 해안이 장부 여백에 남긴 글이 떠올랐죠. 6월 초. 다시 부르셨다. 이번에는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해안은 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대답은 그날 밤 도원이 직접 내린 것이었습니다. 강인수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덕산 스님, 해안 스님이 임신한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덕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원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1989년 여름이었고요. 도원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안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덕산의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승복 위로 어깨뼈가 들썩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도원 스님이 해안을 절에서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겠다고요. 해안 스님은 실제로 절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덕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1989년 10월 어느 날 밤에 도원 스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고 강인수도 오재현도 움직이지 않았죠. 도원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인수가 물었습니다. 혜안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떠났다고요? 네. 스스로 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짐도 정리하고 나갔다고요. 덕산 스님은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덕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죠. 한참 뒤에 덕산이 손을 내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혜안이 짐을 정리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덕산의 눈에서 물기가 흘렀습니다. 승복 소매로 닦지 않았고 그대로 턱 아래로 흘러내렸죠. 도원 스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면 저도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이 되니까요. 이미 끼어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인수가 책상 위에서 손을 들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기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덕산 스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공식 진술로 정리하겠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덕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이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1989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관음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인수가 메모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불이 끝나고 도원 스님이 저를 대웅전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도원 스님 옆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절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이는 30 중후반쯤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도원 스님이 남궁 사장이 보낸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오재현이 강인수를 보았습니다. 강인수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남궁준혁이 보낸 사람이라면 남궁준혁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남궁준혁은 10월 이후 조강사에 가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다고 했죠. 덕산 스님, 도원 스님이 그 사람과 무엇을 했습니까? 도원 스님이 저한테 삽 2자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강인수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삽을요? 네. 저는 창고에서 삽을 가져왔고 도원 스님과 그 남자가 삽을 들고 절 뒤편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덕산 스님은 같이 가셨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도원 스님이 요사체에 있으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벽 2시쯤 도원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도 더러웠습니다. 덕산이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도원 스님이 저한테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끝났다. 조사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인수가 펜을 내려놓고 덕산을 바라보았죠. 덕산 스님, 그날 밤 혜안 스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저녁 예불 때까지는 대웅전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도원 스님이 혜안 스님을 어떻게 했는지 직접 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덕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혜안방을 봤습니다. 짐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도 개켜져 있었습니다. 도원 스님이 정리한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혜안이 스스로 정리하고 떠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죠. 강인수가 녹음기를 끄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덕산 스님, 1989년 10월 23일 오수태가 실종 신고를 했을 때 봉화경찰서에서 덕산 스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혜안 스님이 스스로 떠났다고 진술하셨죠. 그렇습니다. 거짓 진술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덕산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도원 스님이 시킨 대로 말한 겁니다. 강인수가 의자에서 일어나 조사실 구석에 있는 물컵을 가져다 덕산 앞에 놓았습니다. 덕산이 컵을 잡았지만 마시지 않았고
두 손으로 컵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오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덕산 스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덕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궁 사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던 그 남자, 그 뒤로 다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원 스님이 그 사람에 대해 다른 말을 한 적은요? 덕산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1990년 초에 도원 스님이 혼잣말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남궁이가 뒷정리까지 해줬으니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재현이 강인수를 보았습니다. 강인수의 눈이 좁아졌죠. 남궁 준혁은 10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도원의 말에 따르면 남궁 준혁이 사람을 보내 뒷정리를 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남궁 준혁의 진술에 빠진 부분이 있었죠. 강인수가 조사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덕산 스님, 오늘 진술 감사합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겁니다. 덕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강인수가 문손잡이에서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덕산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물기가 다시 눈가를 타고 흘렀죠. 혜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죄입니다. 강인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재현이 뒤따라 나왔고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죠. 복도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 형사님, 남궁 준혁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오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월에 사람을 보냈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해야 합니다. 남궁 준혁이 거짓말을 한 거죠. 전부 거짓이 아니라 일부를 빠뜨린 겁니다. 가장 무거운 부분을요. 강인수가 복도 끝 사무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남궁 준혁 재소환, 그리고 내일 도원 소환. 동시에 가겠습니다. 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형사님, 덕산의 진술에서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삽 2자루라고 했습니다. 폐광에서 수거한 삽은 1자루였고요. 강인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머지 1자루는 어디 있는 겁니까? 도원이 가지고 있거나 따로 처리했을 겁니다. 내일 도원을 부를 때 확인해야 합니다. 강인수가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재현은 복도에 서서 가방 안봉투를 한번 만져보았죠. 장부 복사본과 감정 결과 보고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혜안이 남긴 한 줄, 남궁 준혁의 자백, 오수태의 13년 침묵, 덕산에 막지 않았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고 남은 것은 도원이었습니다. 챕터 10, 108번의 염원. 도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02년 4월 넷째 주 경북청 조사실에 앉은 도원은 강인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죠. 57살의 주지는 승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정면만 바라보았고 변호사를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원이 입을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증이 말하고 있었죠. 폐광에서 수습한 해안의 유골, 태아의 Y 염색체와 남궁 준혁의 부계일치, 시주 장부의 자금 흐름, 남궁 준혁의 진술, 덕산의 자백. 검찰은 2002년 5월 도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은 2가지였죠. 해안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 및 남궁 준혁에 대한 알선, 그리고 해안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대한 주도적 관여. 덕산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고 남궁 준혁은 추가 소환 조사에서 10월에 사람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남궁 준혁이 보낸 사람은 남궁건설 현장 소장 출신으로 도원의 요청을 받은 남궁 준혁이 뒷정리를 위해 보낸 것이었죠. 남궁 준혁의 공소사실에 증거 은닉 및 사체 유기 방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재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도원은 1심 내내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인은 13년 전 사건의 물증 신뢰성을 다투었죠. 하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와 장부 기록, 그리고
덕산과 남궁준혁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죠. 2002년 11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도원 무기징역, 덕산 징역 7년, 남궁준혁 징역 5년.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강인수가 오재현 옆에 섰습니다. 오 박사 끝났습니다. 오재현이 복도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강 형사님,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뭡니까?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죠. 강인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오재현은 안동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아버지 오병철이 누워 있었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오재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병철의 눈이 천천히 아들을 향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죠. 아버지, 조강사 사건 끝났습니다. 오재현이 아버지 손을 쥔 채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 찾았고 도원은 구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메모가 길을 알려줬습니다. 오병철의 손가락이 아들의 손 안에서 한번 움직였습니다. 쥐는 것인지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재현은 그 손을 놓지 않았죠. 병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재현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죠. 아버지는 창 쪽을 향해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 위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2003년 봄 조강사는 조계종 총무원에 의해 주지직이 박탈되었고 사찰 운영은 종단 직할로 전환되었습니다. 400년 된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껍질에 새겨진 수련이라는 두 글자도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새겼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그 글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읽어줄 때까지 오래 기다릴 뿐이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